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이해미 체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은 AI 컴퓨터 과학과 김진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적인 인프라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요와 주요한 특징 그리고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활용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강의 목차는 블록체인 개요, 주요 기술과 알고리즘, 그리고 활용 분야,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50분 정도 살펴보고 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소개와 직접 또 암호화폐를 만들고 보내고 받는 그러한 체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블록체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의 등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BTC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2009년 초에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2010년 5월에는 비트코인 만 개와 비자 두 판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거래가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이제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고 현재 그 1BTC가 약 1,370만 원 현재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현재 그 시가 총액을 보면 지금 이것은 2020년 8월 5일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약 한 25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것은 2008년 미국의 대형은행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그 은행이 이제 그 파산을 하게 됐는데 이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그 금융 위기 그리고 어, 기축통화로서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그 미국의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불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신뢰에 기반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 분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과 저장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사과를 바라볼 때 어느 위치에서 사과를 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 또 경제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또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블록체인은 이제 가치에 기반한 어떤 기술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큰 경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어떤 신뢰와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학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다양한 기술의 어떤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에 기반한 기술이고 또 탈중앙화 그리고 공유 그리고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안정성과 가용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 그리고 추적성 불변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비용 절감 또 탈중개성 그리고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화 작업과 또 공개 소프트웨어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런 그 신뢰와 어떤 그 보안을 위해서 그 보안 알고리즘이 또 들어가 있고 또 합의를 통한 어떤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또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블록과 이제 체인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은 우리가 흔히 보는 벽돌도 이제 우리가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체인은 이런 그 쇠사슬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벽돌을 쌓아서 이런 이제 건축물 집이라든가 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지금 여기는 이제 레고 블록 잘 아시죠? 레고 블록을 연결을 해서 이런 뭐 집도 짓고 또 이런 인형도 만들고 또 이런 선박도 만드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블록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왼편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블록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 그래서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서 이 블록과 체인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역시 이 블록과 체인이 결합된 형태인데 여기서 블록은 다양한 어떤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단위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체인은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그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형태의 블록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그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 왼쪽에 있는 블록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블록이 저장될 수 있는 주소를 생성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 왼쪽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 현재 요 블록이
이전 블록을 가리킬 수 있다. 이전 블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양쪽의 화살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살펴보면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 정보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제로 번지부터 시작해서 제로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맨 처음 생성된 이 제로 번지에 해당되는 요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블록 헤드라고 하는 정보와 그리고 이제 블록 바디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데 이 블록 헤드는 이전 블록에 대한 주소 정보, 여기서는 이제 해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해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이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것은 요 거래 정보에 대한 그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블록이 생성된 시간, 그리고 또 해시, 난이도, 난스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블록을 생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블록을 생성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블록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다양한 거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블록마다 이런 정보들을 다 타임에서 생성된 만들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 생성된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거래 방식은 이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모든 거래 정보가 이 중앙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거래 방식은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피어투피어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컴퓨터, 이 노드에 거래 정보가 담겨지는 동시에 담겨지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탈중앙화가 된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permissionless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제한된 사람만이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centralized structure, 중화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그 처리 속도라든지 보안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를 받은 그 개인, 단체, 어떤 조직만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permissioned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조금 전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렇게 섞어 놓은 형태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다라고도 하고 세미 센트럴라이즈드 블록체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그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개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또 IBM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하이플레즈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주요 이제 기술과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는 암호화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검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위변조 검사를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키, 프라이빗 키, 공개 키,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공개 주소, 퍼블릭 어드레스,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 또 중요한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사용되는 것 중에 타원 곡선을 이용한 암호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 알고리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대칭키, 비대칭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키는 어떤 문서를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암호화 키와 이 복호화를 하는 그 과정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형태를 우리가 대칭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호키, 여기서는 이제 복호화 키를 쓰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칭키라고 하는 것이고 비대칭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요 암호키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공개키라고 하는 것과 개인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암호화를 할 때 그리고 복호화를 할 때 각각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개키, 개인키 같은 경우에는 랜덤 넘버 난수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개인키를 만들게 되고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공개키를 만들 때는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공개키를 만든다.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 큰 숫자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한다든가 또 타원 곡선을 이용해서 어떤 암호 값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수학적으로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을 이 공개키를 만들 때에 활용을 한다 그런 것이죠. 자, 해시 함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시 값을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가 그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자열이 이 해시 함수를 통과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범위에 특정 범위에 어떤 숫자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숫자
숫자는 이 입력으로 들어온 요 문자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동일한 값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에 이제 해시 함수가 있고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값이 있다. 우리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전부 모든 자료가 0과 1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일 수도 문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해시 함수를 입력으로 해서 이 해시 함수를 거치게 되면 이 임의의 길이의 어떤 그 값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SHA256이라고 하는 이게 해시 함수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HA256이라고 하는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 문자열을 입력으로 했을 때 출력되는 해시 값은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값이 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 문자에 대해서는 유일한 값이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범위를 좁게 할 수도 있는데 좁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 문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이게 해시 값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고속으로 해시 함수의 결과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또 그 결과 값이 유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범위를 충분히 넓게 잡아서 어떤 내용이 입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이 개인 키와 이제 공개 키 그리고 이제 공개 주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이 개인 키는 뭐 여기 제가 사이트 정보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뒀는데 입력으로 들어온 어떤 비밀번호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개인 키가 어떤 랜덤 넘버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 키를 이용해서 다시 이 해시 함수를 거쳐 가지고 공개 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해시 함수를 거치게 되면 이 공개 주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전자지갑 주소로 사용되는 그러한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Graphical Address Generator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프라이빗 키 그리고 퍼블릭 키 그리고 이 퍼블릭 어드레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입력한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 값들이 실시간으로 다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놓고 여기에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 개인 키가 만들어지죠. 프라이빗 키. 그리고 이 개인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 공개 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다시 이 해시 함수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또 이 공개 주소, 전자지갑 주소에 해당되는 요 값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략적으로 이 개인키, 공개키, 그리고 공개 주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그림으로 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자서명은 개인키와 공개키를 사용해서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명자가 어떤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데, 이때 암호화를 할 때는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문은 다시 그 송신자 측, 그 수신자 측에 전달이 될 때는 이 암호문이 다시 이제 복화가 돼야 되는데, 복화를 할 때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하고, 그리고 이 서명자가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전자서명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 곡선 암호, 이것은 조금 복잡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계략적으로 어떻게 그 동작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y제곱은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함수를 가지고 곡선을 만들어서 그 곡선상에 있는 점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그 암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 중 하나로 데이터 암호화, 그 디지털 인증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y제곱은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은 이런 식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또 y제곱은 x3승 마이너스 x와 같은 이런 수식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 앞에 예.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모양을 띱니다. 가령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 요 곡선을 통과하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뒤에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R이다라고 지금 가정했을 때 여기 이 점에서 X축으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곡선상의 점, 요 R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을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값이 요 R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P와 Q 요 두 점을 연결을 하고 만나는 요 다른 점, 타원 곡선상의 다른 점 R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요 지점이 결국 P 플러스 Q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P와 Q가 이렇게 있을 때 P와 Q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만나는 다른 점, 타원 곡선상의 점, 요 R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이 P 플러스 Q, 요 두 점을 더했을 때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점에서 접선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P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마이너스 R이 나오고, 이 마이너스 R에서 이 X축에 그 수직이 되도록 선을 긋고 만나는 요 다른 점, 곡선상의 다른 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P 플러스 P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접선에서 요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긋고 만들어지는 요점은 P 플러스 P가 되어서 결국 2P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P, 3P, 4P, 5P에서 이 D가 임의의 상수값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반복해서 이러한 연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점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 조금 전에 보셨던 수식이 이 부분이죠. R은 D 곱하기 P. 이 안에 있는 것은 XY 좌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P의 X0, Y0는 임의의 초기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해지는 요 D가 요 개인 키 값이 되는데 이 개인 키는 난이도가 높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난수 값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R 좌표의 요 X 값을 공개 키로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D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 곱하기 P라고 하는 것은 P를 D입은 더한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요 D는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SHA256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250비트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P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고 공개키 R은 나중에 그죠? 이런 수식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만 P와 R을 안다고 해서 요 D 이 값을 유추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그 여기 암호 다원 곡선 그 암호 기술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CDSA라고 해서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공개키 암호 기술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록 크기도 상당히 또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처리 속도 얼마나 빨리 이러한 거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이 TPS라고 하는 것은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해서 1초 동안에 이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이 또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릴레마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어떤 보안성 그리고 어떤 확장성 그리고 탈중앙성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거냐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 합의 알고리즘은 이런 거죠. 블럭을 생성할 때 그 블럭을 누구한테 그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roof of Work, POW라고 하는데
블록 생성을 위해 이 노드 채굴자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서 이를 증명함으로써 그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형태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증명으로 해당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과정을 채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POS, Proof of Stake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암호화폐가 되겠죠. 지분만큼의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분 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자급 증명 방식을 사용을 하다가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된 어떤 그 자급 증명 방식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급 증명을 이용을 하지만 지금은 또 POS 그 지분 증명을 사용하는 그러한 그 시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라고 하는데 지분 증명에 단점이 있죠. 지분 증명은 많이 가진 사람이 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불합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그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분으로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노드가 이 속임수를 쓰지 않고 아주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가 그 점수를 평판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는 평판에 의한 선거로 위임받은 노드들이 합의하여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문제, 작업증명, 지분증명, 위임지분증명 이런 것들이 작업증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문제, 또 지분증명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역시 또 지분과 위임 방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또 다양한 형태의 합의 알고리즘이 출현하기도 했죠. 이제 해시넷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뭐 어떤 동향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제공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그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DPoS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BFT Byzantine Fault Tolerance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또 뭐 카프카, 주키프, 래프트, 또 뭐 BFT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활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그리고 탈중앙화, 공유, 그리고 보상, 위변조 방지, 투명성, 그리고 뭐 탈중개성, 그리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어떤 원산지의 어떤 이력 관리, 뭐 지분, 그 소유권, 기록물 관리, 투표 시스템, 그리고 공유 경제, 또 디지털 아이디, 또 진본 확인, 의료 기록 등 많은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국제 간의 그 거래를 위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이렇게 정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 외국 사이트가 되겠네요. 참고로 한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2020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그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도 이어지죠. 이런 내용. 그리고 이것은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과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작년 2019년도에 그 선정된 공공선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 이제 스위스의 주크라고 하는 시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에스토니아 또 역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국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국의 행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또 다이아몬드 유통을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여기 에버레즈라고 하는 이런 업체는 중국의 이제 텐센트로부터 2천만 불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어떤 사례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을 또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유헬스, 금융, 건설, 마케팅, 뭐 세무회계, 경영, 제조 등 이런 뭐 여러 영역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이 되어서 폭넓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7월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일정한 지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핵심 규제를 풀어 2년간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충북에는 뭐 스마트 안전 제어, 세종은 자율주행, 이렇게 이런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부산은 블록체인으로 그 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융, 그리고 물류 관광, 스마트 시티, 뭐 게임 영화, 이런 그 영역에서 그 기존 지역 강점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고용, 생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그 탈중앙, 그리고 탈중계, 낮은 수수료, 투명성, 또 부의 편중 해소,
또 정보 독점을 해소하고 기회 균등, 공정성, 생산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또 합리적 보상, 개인의 또 주권 회복. 이것은 이제 DID 그 탈중앙 그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이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신뢰 사회, 또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능 그리고 연결, 융합,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과 블록체인 산업이 함께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개방형 정부와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열풍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이 훼손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뢰 회복을 통한 가치 재정립이 있어야 되고, 또 법 제도적으로도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또 참여할 필요가 있고, 블록체인 개발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부정적인 또 요소가 있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탈중앙화가 되었을 때 이것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불법적으로나 또 부당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을 한다든가 탈세, 또 유사 수신 행위,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 암호화폐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사람과 그 내가 만든 암호화폐를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실습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는 암호화폐의 이제 변천 과정,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의와 가치, 활용 분야, 종류,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어서 나만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한번 주고받는, 보내고 송수신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폐는 물품화폐, 그리고 금속화폐, 신용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로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또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10년 5월에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자 2판과 비트코인 10,000개를 교환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8월 8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지금도 아마 현재 시세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의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이제 통화, 화폐라는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개자가 없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어떤 채굴 보상금 이 주어지는데 보상을 통한 참여와 또 견고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 수단이 될 것이고 또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산업과 조직 발전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암호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게 되면 이제 순기능은 유무형 자산을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뭐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것들도 이런 블록체인 그 환경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다. 안전하게. 그리고 국내외 금융 거래에 사용될 수가 있고 다양한 D앱 그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D앱 혹은 또 B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견고한 또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실명 거래 그리고 익명 거래를 다 포괄을 한 경우에 이런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역기능은 이제 익명 거래인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불법 자금을 거래한다든가 또 자금을 세탁한다든가 불법 마약 무기 거래를 한다든가 또 뭐 랜섬웨어, 뭐 N번방과 같은 그런 범죄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든가 또 탈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순기능을 더 크게 그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암호화폐의 종류는 이제 지불형 토큰, 그게 뭐 자산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불형 토큰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불형 토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그리고 이제 가치를 이전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산형 토큰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토큰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성격을 가지는 이제 정권형 토큰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산형 토큰도 앞으로 크게 폭넓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특정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에서의 어떤 게임 머니 또 이런 것들 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종류는 상당히 뭐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해시 넷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현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00여 종류의 암호화폐가 실제 거래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한 1,000종류, 1,00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실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지갑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지갑의 종류는 크게 이제 핫 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핫 월렛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 콜드 월렛은 반대가 되겠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 그리고 이 핫 월렛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갑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 데스크탑이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을 우리가 핫 월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콜드 월렛은 종이 지갑, 그 중요한 정보를 종이에다가 직접 적어서 그 정보를 로그인할 때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형태의 지갑, 이제 칩 같은데 넣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거래를 할 때 거기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콜드 월렛 형태의 지갑이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대부분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사이트가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인데 여기에 그 많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보안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2017년, 18년, 19년 또 최근까지도 그런 사고들은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요 최근에 그 보도가 난 거죠. 또 틀린 가상통화 거래소 해서 이게 2019년 11월 달에 11월 28일자로 보도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대부분이 중앙화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래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취약하다, 보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화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서 이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이게 이런 기사가 있죠. 탈중앙화 거래소가 지난 7월 최고 거래소를 또 갱신을 하고 6월 거래량보다 174% 증가하고 또 7월 탈중앙화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은 4,320억 달러로 6월에 기울한 총 거래량인 15억 2천만 달러에서 폭등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도 지금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내가 직접 암호화폐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고 오늘 블록체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유사한 그 비트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또 토큰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알아야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실제 이런 암호화폐를 내가 직접 간단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서 주고받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든 암호화폐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화폐, 이제 코인, 그 코인을 사용할 때에 그 이름을 뭘로 사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BITCOIN,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HER, EUM, 이런 어떤 이름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코인을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화폐에 대한 그 단위를 또 정해줄 필요가 있죠. 비트코인은 BTC라고 하죠. 화폐 단위가. 이더리움은 E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원, 또 KRW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이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그 단위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코인을 총 몇 개를 발행할 건가, 총 수량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면 100만 개, 1조 개면 1조 개. 그래서 그 개수를 정해놓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 암호화폐 코인은 여기 메타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메타 월릿이라고 하는 것과 또 메타 스캔, 그리고 이슈 토큰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메타 월릿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나의 그 암호화폐 지갑을 하나 생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이슈 토큰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실제 내가 만들 이제 토큰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행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해야 될 사항을 그 준비를 하고서 이미지, 그리고 그 토큰 암호화폐의 이름,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단위, 그죠? 그리고 총 발행 수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 토큰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이런 그 메타월릿이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이제 디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이 내가 발행한 이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메타코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메타월릿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메타월릿에서 계정을 등록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 계정을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사인업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넷을 사용할 건지 테스트넷을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또 동일한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사인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메인넷과 테스트넷은 이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여기서 발행한 코인을 가지고 실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실제 환경에서 동작시키는 것이고, 테스트넷은 그야말로 테스트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코인을 발행을 하고 또 송수신하는 그런 과정도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월릿에서 계정을 등록하는 과정은 먼저 여기 구글 OTP,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인 경우에는 구글 어센티케이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OTP, 구글 OTP 앱을 폰에 설치를 하면 이런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QR 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값을 나타내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숫자가 이 6개 요 숫자가 OTP 코드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OTP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 OTP 그 앱에서 카메라로 QR코드를 잘 인식을 못하면 이런 키 값을 등록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OTP 코드 값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사인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 과정, 계정을 하나 생성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인인,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등록을 하는 사인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같이 넣어주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OTP 코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QR 코드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은 현재 이 지갑의 주소, 내 지갑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갑 주소가 나중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컴퓨터 임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역시 메모장 같은 곳에 복사를 해서 임시로 우선 저장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메인넷을 이용해서 그 사인업,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었고, 이번에는 여기 테스트넷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넷 환경에서 등록하는 그런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한 번 더 동일한 패스워드를 넣고 사인업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나 저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메타코인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이슈 토큰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슈 토큰 화면이 나타나면 먼저 테스트넷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현재는 이 메인넷을 이용한 토큰 발행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마 회사 측에서 일부러 막아 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옛날에 제가 몇 개월 전에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메인넷에서도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Create Chain Code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MRC101 심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준비했던 그 이미지 넣는 부분,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요거는 이미지, 그리고 그 심볼, 이 아까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위의 이름이 단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데시멀이라고 나온 8이라고 하는 값이 원래는 들어있을 텐데, 이것은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 정도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URL이나 또 뭐 어떤 인포메이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으면은 내가 사용할 어떤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너라고 되어 있는 곳에 어드레스가 있는데, 아까 만든 그 암호화폐의 그 지갑에서 생성된 주소, 지갑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총 발행량 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100개든 100만 개든 1조 개든 원하는 만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입력한 그런 내용의 그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밑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요 카피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복사를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아까 그 메타월렛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이 토큰을 연결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토큰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메타월릿 그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아까 이슈 토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만든 그 토큰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토큰 네임, 아까 이슈 토큰 그 사이트에서 넣었던 토큰 네임을 넣고, 트랜잭션 토큰 트랜잭션 아이디, 아까 복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붙여넣기를 하고 사인 토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 창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토큰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월릿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 월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내가 조금 전에 이슈 토큰에서 발행했던 그 코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토큰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토큰을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자 할 때는 withdraw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코인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지정을 하면 현재 총 발행된 양이 이렇게 나오죠. 총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어드레스는 내가 상대측 전자지갑 주소, 그죠? 이 상대측 전자지갑 주소를 넣고 이 어마운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요 코인 중에서 몇 개를 상대방한테 보낼 거냐 하는 개수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그라든가 커멘트라고 하는 부분은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여기다가 쓰게 되면 나중에 이 거래에 대한 어떤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고자 할 때 그 검색어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보면 여기 OPT 코드, 여기 뭐 언락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쓰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제 OPT 코드라고 하는 요 부분에 역시 내 폰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OPT 코드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왼편에 보면 OPT 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액티브라고 되어 있으면 이 OTP 코드를 이제 쓰게 되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OTP 디액티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OTP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는 이 OTP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 OTP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그 사용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코인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메타스캔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메타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한 화면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토큰이 만들어지거나 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search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에 내가 만든 코인의 그 이름 혹은 또 그 심볼, 화폐 단위를 넣게 되면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화폐를 내가 보내고 받았다,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이 트랜잭션을 요 메뉴에서 그런 거래 정보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